네, 전문가들 모시고 리포트에서 보신 쟁점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말 탄핵 찬반 양측이 신고한 집회 인원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좀 새 과시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총 집결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는 선고가 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기 때문에 네. 양측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예.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민주당 그리고 야5당으로서는 며칠 전에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석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들이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커진 겁니다. 구속 취소 신청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예.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고 석방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일말의 가능성 여지라도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요. 네. 아마 오늘 야5당 집회 또 촛불 이 시민단체들의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집회 상황 보여드렸는데 정말 많은 의원들이 몰려 있는데요. 여야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여야의 모습 직접 보시죠. 릴레이 시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4-5번 의원님이 4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매일 아침 7시에 헌재 주변을 돌면서 무건 이 기도를 한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걷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월요일도 안 나오면 걸을 겁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북 구미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합니다. 구미는 또 보수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구미에 아직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대구 경북 지역 지역 당협 사무실들을 좀 쭉 돌았었는데요. 네. 구미와 김천 쪽의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 KTX 구미 김천역이 있는지를 알 정도로 예.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이제 뭐 발상지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곳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총 결집에 나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광화문역에서 걸어왔거든요. 네. 저 광화문역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 구미에서도 어떤 보수의 총 집결로서 지금 의원들도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광화문 그리고 전국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의 석방이 민주당과 그쪽 지지층에 또 결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 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대통령의 예. 구속 취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동력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단순히 위헌 위법하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위헌 위법하다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기각되었던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파면에 이르기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들 나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구미 집회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을 하고요. 나경원, 장동욱 의원이 연단에 오르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또 헌재 앞에서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당 차원의 행보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조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들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의 판단 그리고 특히 지역구가 계신 분들은 지역 구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개인들이 연단에 오르고 있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몇몇 의원들이 연사로 올라가서 좀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나 뭐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막이 탄핵 찬성 집회라고 나갔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개 당 이번 주말도 공동으로 이 비상시국 범국민 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에서는 주말 내내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이건데 좀 윤 대통령 석방의 헌재 결정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좀 조급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급해한다라기보다는 뭐 이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뭐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월 초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12.3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면서 다소 안심을 했었는데 네.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좀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고 네. 예상보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혹시나 하는 뭐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마음 뭐 이런 것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네. 탄핵의 인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지만 그만큼 이 상황의 중대성과 지금 상황의 시급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네.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경찰이 이 대표를 밀착 경호하기로 했다고요? 예, 이게 그냥 어떤 특정한 개인의 위해 협박 정도가 아니라 다수의 어떤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이번 이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러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히 아직 뭐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 또 HID 특수요원들이 비상계엄의 작전에 투입됐고 실제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도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나온 제보이고 구체적인 어떤 위해 협박이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이미 2024년 1월에 이재명 대표는 실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렇죠. 테러도 예. 당한 적이 네.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네.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기든 간에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치 테러를 협박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편물 테러나 체포조 같은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지금 집회에도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실까요?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한번 오시고 안 오시고가 집회 동력 내지 분위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오셔서 직접 연설을 네. 하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호소하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사정이 있는 부분을 또 다 아시고 네. 예. 뭐 이미 당이나 또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탄핵 찬성의 요구를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표가 현장에 있고 없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조로 향해 가면서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호영 경찰청장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국의 기동대를 서울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다른 시도청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부 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자, 경찰청 선고 당일에는 가포비상을 발령한다고 네. 하는데 이 가포비상이 어떤 조치입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가용 경력 100%를 다 쓰는 것입니다. 네.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렵이 되면은 이제 연가라든지 이런 사용도 완전히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휘관이나 참모도 원칙적으로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경찰에서도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기동대만 한 2만여 명이 동원될 것으로 2만여 알려져 명이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경찰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분신 사태라든지 폭력 사태 같은 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집회 현장에 가보면 그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흥분해 있고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이어져서 이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그래도 이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덜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몇 분이 돌아가시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경찰이 만반에 대비를 했지만 현장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또 얼마 전에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난동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때 네. 가용 경찰 인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상정해서 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아직까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데 선고 기일에 대한 여야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선고 혹시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3월 18일까지 변론 기일 다른 여타의 사건 안 잡았습니다. 집중 심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8일 전에는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7일이나 뭐 아무리 늦으면 18일 오전 뭐 이런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두 분 같은 경우에는 11일, 1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결심 이후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2주가 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헌법재판소가 평의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원활한 의견 조율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러니까 14일 날 갑작스럽게 선고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나 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 가포 명령을 지금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2, 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통지를 한다고 해도 빨라야 뭐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의 선고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정도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별건으로 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헌재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근데 이제 계엄 당일과 이후의 상황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는 좀 짧게 바로 선고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좀 늦어진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탄핵 소추 사유와 쟁점만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이제 그렇게 단순 비교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11일보다 선고기일이 짧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네. 실제 변론 진행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석방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각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2017년에도 뭐 비슷한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양 진영이 계속적인 장애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헌법재판소로서는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헌법적 해석과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탄핵 인용에 대한 의견 일치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소추사의 동일성 문제라든가 절차 위반 또 증거 법칙을 완화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라든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신문권을 제한한 것 등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왜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법정 의견,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 전체적으로 인용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이런 측면에서의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네. 보충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전부 다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론, 그러니까 인용이나 기각에서 8대 0이 아니라 6대 2 또는 5대 3이어서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 저는 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도 좀 살펴보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데요. 탄핵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건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확인하시는 하지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가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수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는 공직자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되었고 기관도 마비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거죠. 이런 것도 역시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에서 결과적으로는 8대 0으로서 기각이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의 줄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을 네. 청구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에 만장일치로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같아요. 누군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네. 정무적 책임을 이런 탄핵이라는 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비상계엄 이후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에서 이제 하향하고 또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들은 저는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그 이전의 폭주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똑같이 폭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네. 사과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잇따른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단 공직자들에게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의결할 때에는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소추가 제기된 것이고요. 지금 직무가 정지된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건은 12.3 비상계엄 이전의 5건입니다. 한 건 한 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상민 장관이 맨 첫 번째죠.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때 네. 8대 0으로 기각은 됐지만 2명의 별개 의견을 통해서 위법 사항은 확인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안동환 검사가 두 번째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당 사건과 관련된 보복 기소 문제였는데요. 그때도 5대 4로 기각은 됐습니다만 4명은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팽팽히 맞섰던 거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 있습니다만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거죠. 이정석 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비위 관련된 폭로가 있었고요. 몇 가지 사실관계도 확인이 됐고 최근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위법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이준숙 방통위원장 기각은 됐지만 4대 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볼 때 결과는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위헌 위법에 대한 확인들이 이 헌법재판 결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기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의미하거나 헌법적으로 몰가치한 어떤 이런 탄핵 소추였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수단을 제가 반드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 내부에서의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냥 형사사법적인 절차로서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굳이 헌법재판소로 올려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관 자체를 마비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22대 국회에서 나온 탄핵 건수가 18건이죠. 이준숙 방통위원장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국회에 나와서 만약에 탄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원들이 n분의 1 하는 거였다면 객출하는 거였다면 줄탄핵이 있었겠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고발을 하거나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서 고발을 하고 특히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줄줄이 다 기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내부의 징계나 형사사법적인 절차로서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이 4억 6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특정 뭐 민변이라든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이런 출신들 변호사들이 대부분 선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라든지 왜 하필이면 이 변호사를 선택하게 네.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 어떤 자료라든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줄탄핵에 있어서 업무가 마비된 부분, 예산 혈세를 사용한 부분 네. 이런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냥 어쨌든 법적인 권한 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태도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은 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야당의 줄탄핵도 하나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기각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정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이러한 판결문 자체를 뭐 증거라든지 참고 자료로서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야당의 폭주, 특히 민주당이 계속되는 탄핵의 남발 그리고 특검 정부,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심판 이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었고 모든 사건들이 다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기관 내의 징계라든지 형사사법적 절차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임명한 것입니다.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거부권 행사 이후로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금 아까 원내대표가 다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 때문이 아니냐. 당시 네.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저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감사원장 탄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콕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는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에까지 이런 탄핵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또 네. 국민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또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 본인이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박찬대 의원 발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명태균 사건은 독립된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동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실제 최근에 수사를 통해서 또 직접적 폭로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12월 3일 갑작스럽게 왜 그런 결단까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개연성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그 사유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헌적 문제라고 그랬는데 수사 대상의 어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인정됐던 다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의 규정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지방선거부터 2022년 대선까지 있었던 이 공천 개입 또 불법 여론조사 등 관련해서 6개 항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인지상권까지 포함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른 특검법에서도 똑같이 규정이 돼 있었고요. 또 인지사건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규정이 돼 있으면 인지사건을 포함한다고 해서 수사 대상이 무한히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는 이 수사 대상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 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 1항부터 6항까지 항목의 내용을 보면 과거 특검법의 수사 대상의 규정 형식과 똑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최상목 대행이 스스로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네. 국가의 행정 수반 또 검찰 행정의 수반 검찰총장이 왜 개인이 자기의 어떤 이 신념을 가지고 헌법적 판단을 해버리고 그 위에 조치를 안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명태균 특검법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네.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게 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었을 때 브리핑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말하자면은 유력 그 주자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만약에 이번에 뭐 다시 그 200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재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충분히 고려할 것 같다. 어쨌든 정치적인 공세로서는 계속 끌고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이 잠룡들 움직임도 좀 짚어보죠. 개헌 토론회 등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현재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역 북콘서트가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석방이 조금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파면에까지 이르지 않고 조기 대선 자체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분들이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였을 때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던 지금 살짝 입지가 전 좁아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대표도 책을 내고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잠정 중단된 것은 대통령의 석방 그리고 본인의 스탠스가 조금 꼬인 부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또 환영한다. 잘된 일이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었던 것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조금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 오세훈, 한동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금 고민이 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뭐 비명계 검찰 내통 이야기도 꺼내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2심 선고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단일 대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2심 선고를 어떻게 전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 뭐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통합 행보를 하던 중에
대통령이 석방이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고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 뭐 경쟁 국면,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신간의 신속한 이 결정. 그것이 이제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 대선 이후에 각자의 어떤 정치적 셈법 이 문제로 뭐 통합의 어떤 모양새를 만들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